굉장히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습니다. 죄를 입증하려는 쪽과 무죄를 입증하려는 쪽, 이 첨예한 대립을 바라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5명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라는 판결을 냅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결만 남은 상황.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 자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 측은 그 판결에 또다시 울고 이 판결에 박수를 치던 가해자 측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울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심원의 의견과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심증으로 봤을 땐 유죄 같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당연히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이 사건은 보신 대로 무죄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바라보면 무언가 이상한 힌트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바로 이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사건은 심리적인 프로파일링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고자 하는데 가장 핵심일 수 있는 약속과 만남이라는 키워드를 심리적인 분석, 즉 이게 사건에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인 건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면 분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와 혹은 만남이 계획된 경우,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겠지요. 만남이 계획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애초에 약속을 정해서 그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면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즉 루틴을 알아서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우연성과 계획성을 나눠보면 차이는 목적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야, 나 오늘 심심하니까 너 나 만나자 라는 약속도 목적이 있지요. 나랑 시간 좀 보내줘.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목적이 없는 사이에서 사람이 만났을 때의 반응과 서로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만나러 올 때 반응은 다 다릅니다. 당황일 수도 있고 신기함, 불편함, 불쾌함,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지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기습적으로 찾아온다. 불쾌한 감정이 가장 크겠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길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이 정말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곳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정확히 시작점이 이곳이었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된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건의 첫 번째 섹션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대교 중 북쪽에 위치한 영종대교입니다. 남녀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은 3차선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그 날은요, 구정을 하루 앞둔 2013년 2월 8일 금요일
저녁 6시 56분 12초였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크게 바람이 세게 불지 않고 눈이 내리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닌 이상 제한속도 110km입니다. 운전하고 있던 그 남녀 사이가 갑자기 라는 느낌이 왔었지요. 무언가 덜컹, 뭔가를 밟았습니다. 이 느낌이 이상했던 운전자는 차량을 앞쪽에 좀 정차하고 난 뒤에 차가 고장났나? 바깥의 외관을 살펴봤는데 야, 이거 이상한 거 묻어있다? 묻어있는 건 혈흔이었습니다. 길에 무슨 동물 사체 있었나? 내가 그런 걸 밟았나? 뭐지? 그런 생각에 현장에 있던 위치로 조금씩 다가갔지요. 근데 그곳에 존재하는 건 동물 사체도 쓰레기도 아니었습니다. 2월 8일 저녁 7시 5분 이들이 눈에 발견한 건 50대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는데 무언가 분명 이상한 상황이었지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피해 남성이 영하 15도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옷차림이 매우 가벼운 상태였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았었고요.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부검 감정에 따르면 사인은 다발성 실질 장기 손상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운전자 덜컹했다. 바로 이때 역과상이 발생한 겁니다.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밟았고 거기에서 모든 시신 안에 어떻게 보면 뼈부터 이런 장기들이 파열되며 사망한 것이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일단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듣고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 지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대교였지요.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올라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영종도라는 섬과 내륙을 이어주고 있는 다리인데 사람이 뭐 옆에 있다 갑자기 그 자리에 뿅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사람이 존재하지? 라는 의문점 하나. 둘, 피해자가 역과로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애초부터 피해자는 그 장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 있었다면 쾅! 이런 느낌이었죠. 우리 당연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승용차가 사람을 치게 되면 대부분 다리 먼저, 그 다음 머리 부분이 본네트 혹은 앞유리 부분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역과상이 바로 나왔다는 건 애초에 누워 있었다. 3차선 도로에 그냥 누워 있다는 건 너무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 남은 건 차를 타고 이동했구나 유추해 볼 수 있지요. 그 증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섹션,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첫 번째는 버스 기사님이셨는데 2월 8일 금요일 저녁 6시 52분경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되기 4분 전이었죠. 고속도로를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고 바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한 차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달리고 있는 차인데 이 차가 눈에 띄었던 건 앞에서 휘청이었다. 3차선, 2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왜 저렇게 움직이지 하며 속도를 서서히 낮추고 있었던 걸로 보였던 것이지요. 근데 그 이후 이상한 게 하나 남게 됩니다. 버스 기사님이 발견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차에서 무언가 떨어진 것 같았고 뭔가 뭉툭한 물체가 누워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이건 버스 기사님만 발견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승객분들도 모두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저 버스는 그 옆을 지나갔지요. 2차선으로 지나갑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목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 앞에 흰색 차량이 도대체 뭐지? 거기서 추락했구나, 떨어졌구나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는 절대 아니죠. 운전자가 떨어지면 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목격자를 찾아야겠습니다. 목격자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CCTV입니다. CCTV 기록에 따르면 흰색 SM5 차량이 보였는데 흔들거리는 차였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정체가 매우 특이했습니다. 여기가 영종대교로 가는 이제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했지요. 요금이 꽤 비쌉니다. 근데 총 3번에 걸쳐서 이 신공항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량 소유주는 최 씨였는데요. 3번은 어떻게 통과하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륙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한 번,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 걸 버스기사님이 목격을 했고, 이 차량은 다시 회차합니다. 공항에 영종도로 나가서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그때 또 한 번 돈을 냈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다시 돌아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고 현장에 또다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소유주 최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목격자 3번째입니다. 출동 경찰 및 대원들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흰색 SM5 차량 운전자 최 씨였습니다. 돌아와서 시신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어보고 있던 거죠. 경찰은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무슨 관계신데요? 아, 저는 피해자, 즉 망자죠. 망자 김성록 씨와 친구 사이입니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고 최근에도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버스기사님의 직원 그리고 거기 잡힌 블랙박스 위에 CCTV 내용대로 처음에 최 씨의 차량에 피해자 김 씨가 같이 타고 가고 있다가 차량이 비틀비틀거리다가 거기서 갑자기 김 씨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 씨는 차량을 계속 달려가서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왔는데 피해자인 김 씨는 떨어지고 나서 그 뒤에 차량에 역과한 상태로 사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차에서 내릴 때 기절했구나라고 유추해야 됩니다. 왜냐면 의식이 있는 상태로 걸어 다녔으면 차에 역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죠. 걸어 있었으면 충돌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바로 차에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어쨌든 차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게 최 씨였기 때문에 경찰은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최 씨의 진술입니다. 자, 저는 오후 6시쯤에 만나자고 피해자 김 씨에게 약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차로 데리러 갈 테니까 저녁 먹자라는 입장이었지요. 그래서 홍은동으로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나가서 기왕 나왔으니까 바람이나 쐬자라고 얘기하면서 행주산성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왕 나온 김에 기분 전환 겸 야 바람이나 쐬자 라고 얘기하며 영종도에 가서 밥을 먹자라고 한 뒤 영종도 쪽으로 차량을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영종도로 가던 중에 피해자 김씨가 야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아 나 집으로 갈래 라고 얘기를 했고 빨리 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택시 타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에 최 씨가 조금만 더 가면 차 돌리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 혹은 거기서 그냥 갔다 가자 라고 했는데 아니다 빨리 내려달라. 계속 고집을 부려서 일단 갓길에 내려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저도 장난기가 발동해서 내려준 다음에 150에서 200m가량 앞으로 주행했어요. 그래서 저도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서 있었는지 넘어졌던 건지는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치고 죽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일단 빨리 회차해서 다시 데리러 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증거를 제출합니다. 바로 통화 내역이었는데요. 저녁 7시 3분입니다. 자,
7시 3분은 피해자 김씨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죠. 7시 3분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최씨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아, 거기서 그렇게 내리면 어쩌라는 건가? 차 돌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바로 갈게. 그리고 7시 43분, 왜냐면 영종대교가 꽤 깁니다. 7시 43분에 음성 메시지를 한 번 더 남깁니다. 거기가 톨게이트를 한번 통과하고 다시 돌아와 마지막 3번째 통과할 때 그때입니다. 톨게이트 지나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요. 근데 와보니까 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장난으로 내렸는데 사망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럴 수 있나? 아니, 사람이 거기서 그냥 내린다고? 그거 내린다고 내리게 해줘? 그리고 그 다음도 너무 정황이 이상하잖아.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심리적으로 분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은 건데 심리적 패턴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자,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김성록 씨와 약속이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업상 이야기할 건 저녁 식사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이 둘은 이미 사전에 협의된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감정선은 모르겠습니다. 감정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지만 어쨌든 만나기로 했다는 건 그 둘의, 물론 최 씨의 진술이지만 이미 암묵적 합의는 끝난 것이죠. 서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최 씨가 김 씨를 만나야 될 목적과 김 씨가 최 씨를 만나야 될 목적, 바로 사업이라는 것이죠. 저녁 식사 겸. 근데 자, 행주산성 방향을 가다가 영종도 방향으로 틀었다, 바람 쐬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더 멀리 갔지요. 근데 여기에 서로의 동의는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동의가 됐다라고 하면 아, 그래서 둘이 함께 영종도로 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동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강제로 납치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최 씨는 동의됐지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동의됐으니까 데려간 거지.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만남과 약속의 심리적 패턴을 얘기하면 동의가 돼도 이상합니다. 고속도로에 이미 들어갔고 영종대교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내려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저녁 약속을 한 사람이 단순히 행주산성 방향에서 목적지 변경한 것도 동의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상황에 내려줘.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말에 모순점이 있다는 건 진술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 정확히 표현하면 최 씨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현장의 섹션의 의문점, 심리적인 패턴을 다 던졌으니까요. 이제 만나기로 했다라고 주장한 그 곳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딘지 기억하시지요? 바로 홍은동 자택입니다. 과연 저 말이 사실일까요? 그날의 상황과 진술을 종합해봐야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2013년 2월 8일 저녁 6시 2분 피해자 김 씨가 집에 도착한 사진입니다. 옷차림 잘 봐주십시오. 회사에서 퇴근한 상태로서 구두, 그리고 약간 정장 같은 바지, 그리고 위에 잠바까지 전부 제대로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전날 약봉투를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 약간 구부정한 허리를 꼿꼿이 핀 상태로 들어오시는데 이때 당시에 디스크 같은 허리 통증이 재반한 상황이셨거든요. 감기 기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 이게 유족분들의 진술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간단하게 씻고 잠옷 같은 걸로 갈아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자꾸 전화가 와서 왜 안 받아요? 라고 했더니 최 씨야, 받지 마. 이러다가 계속 울려서 저녁 6시 8분쯤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너 사무실로 오라고 했는데 왜 집으로 와?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집 앞에 찾아와 버린 거죠. 최 씨가 방문하는 걸 김 씨는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흰색 SM5 차량입니다. 자, 그 이후에 잠깐 만나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집을 나서시게 됩니다.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차림으로 6시 17분. 바로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차에 올라타고 바로 출발을 했지요. 동네를 벗어났고 행주산성 방향으로 가다가 인천공항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저녁 6시 49분에 인천공항 요금소를 통과한 것이죠. 그리고 몇 분 뒤에 사망하신 겁니다. 자, 이것도 심리적인 분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피해자 김 씨입니다. 김 씨의 심리 상태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 일단 유족분이 말씀하신 건 배제하겠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황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걸 배제하고 보더라도 여러분은 약속을 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약속을 한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일단 첫 번째, 당시가 구정 연휴 전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날이 설날이죠. 구정 연휴 전날이니까 금요일, 토요일부터 연휴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마치고 직원들도 다 휴가 떠나고 이럴 상황, 그날 밤. 그리고 이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손주가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저녁 약속? 어떻게 보면 유족분들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았다는 것도 약봉투로 확인됩니다. 또 하나, CCTV상 전과 후가 옷이 바뀌어 있는 걸 봤을 때 옷을 탈의했다는 것도 인정됩니다. 만약에 나 저기 약속에서 만나러 가야 돼, 이런 입장이었으면 들어가서 옷을 그렇게 탈의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리고 만나러 갈 당시에 피해자분의 옷차림은 정말 가벼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자, 최 씨가 주장하는 건 양쪽의 만남이 이어졌다, 목적이 똑같았다라고 표현했지만 김 씨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었죠. 김 씨는 집에 있으려고 했다, 퇴근을 했다, 쉬고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최 씨가 찾아온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씨의 심리 상태는 당시 밥을 먹을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간단히 커피 정도 먹자, 동네에서, 이 정도의 심리였을까요? 홍은동에서 행주산성 방향은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 즉 가까운 장소라서 그럴 수 있는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영종대교, 영종도 쪽, 거긴 분명히 멀다라고 느껴지지요.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이게 김 씨의 심리 상태입니다. 자, 어긋납니다. 편차가 엄청 크지요.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섹션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정리, 1차 정리, 바로 약속의 그리고 만남의 오류입니다. 최 씨의 진술 부분과 김 씨의 행동 패턴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 약속의 행동의 패턴이 달랐다는 걸로 살인?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경찰도 마찬가지지요. 당시 경찰은 감금 치사 혐의로 구속을 시킵니다. 감금의 이유는 당시 최 씨와 김 씨가 토지개발건으로 채무관계였습니다. 최 씨가 외부 투자자들에게 돈 5억을 받아 2억은 자신이 쓰고 3억을 김 씨가 가진 소유의 땅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최 씨가 못 받아내면서 점점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씨가 안 할래,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 계약을 해지할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자주 만났던 겁니다. 이런 문제로 감금의 목적성이 있었다라고 경찰은 판단합니다. 치사는 직접 살인이 아니죠. 치사의 이유는 분명히 차량이 흔들렸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내려주지 않았다. 차량이 흔들린 건 차량 내에서 실랑이가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내려주지 않아서 내리는 상황 속에 그 뒤에 기절을 하게 됐고 역과로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형량을 매길 수 있는 방식으로 감금, 치사 혐의를 적용시킨 것이죠. 그렇게 법정에 섰지만 최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재판 결과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죄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나쁘게 보지 마시고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최 씨의 행동을 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호인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거 감금했다고요? 아니, 근데 이 차는 하이패스가 없습니다. 영종대교를 건널 때 처음 하이패스에서 돈 지불하고 할 때 현금으로 냈는데 약 10에서 15초가 걸립니다. 그럼 거기서 내리면 되죠. 거기서 안 내려, 거기 더 안전한데 왜 거기선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감금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게 최 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더 합리적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CCTV를 보게 되면 김 씨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를 댑니다. 하차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차할 수 있느냐? 그건 이런 이유가 있다. 자, 여러분들 경험상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차량이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30, 20km 속도로 달리게 되면 굉장히 느려 보입니다. 차가 마치 정차한 것처럼 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가 차량이 흔들흔들 거렸다. 그때 당시의 속도가 40km 이하였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는 차가 거의 다 정차했을 거라고 판단해서 나 내릴 거야 하고 내려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다. 이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니, 그 내려줬다 쳐. 근데 사람이 기절해서 쓰러졌잖아. 근데 어떻게 사람이 쓰러진 걸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라는 검찰 측 의견에 최 씨 변호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버스가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버스 불빛이 너무 세서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그 조명의 빛이 반사가 돼서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상황 정황을 봤을 때 검찰 측이 반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의견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섹션, 새로운 의견인데 최 씨가 김 씨를 계획적으로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적 살인을 저질러 버리게 되면 최 씨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개발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계획살인이었다면 마지막 목격자이자 전화한 사람, 동승한 사람, 태우고 이동한 사람 전부 자신인데 계획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본인한테 모든 초점이 올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계획살인을 저지르는 건 좀 이상하지요. 계획살인이라고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뇌피셜입니다. 두 번째 섹션, 바로 이 대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건 자료입니다. 2013년 2월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의 수사 보고서인데요. 공항 리무진 버스의 블랙박스를 감정 의뢰했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피의자 최 씨는 사건 당일 총 3회에 걸쳐 신공항 영업소를 통과해 3회 통과 장면에서 동승자 여부가 확인된다. 국가수연구원 이정수 연구원에 따르면 피해자 김 씨는 안전벨트 착용을 아니한 채
반드시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에 의식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최초 구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의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유추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공학 영업소 톨게이트 직원 수사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 최 씨가 SM5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때 첫 번째 수납은 36세 최 씨가 받았고 두 번째는 45세 권 씨, 세 번째는 40세 노 씨가 받았는데 당시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차량을 통과할 때 동승자가 있었다 이런 걸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징후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소란스러운 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럼 생각을 조금 바꿔봐도 될까요? 애초에 피해자가 살아있지 않거나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 국가수 반응에 따르면, 국가수에 따르면 약물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인 자체가 차량의 역과 손상으로 인해서 외표 봤을 때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칼, 주사기 이런 거에 대한 건 보이지 않지만 문제는 다른 외부 충격이 원래 있었다 이런 건 확인되지 않는다. 역과 손상이니 말이죠. 뚜렷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을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 애초에 의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게 됐을 때 근거가 과연 없을까요? 몇 가지 증거를 좀 대보고 싶습니다. 하나,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의 당시의 역과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까 사진을 2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지 않으셨습니까? 자, 처음 추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자는 머리가 아래쪽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선에 있었지요. 자, 근데 나중에 역과가 되고 나서는 머리가 윗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상황상 봤을 때 피해자가 원래는 머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쓰러져 있다가 차량이 역과되면서 이제 몸이 앞쪽으로 끌린 상태로 이렇게 발견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장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약 3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차에서 문을 열고 자발적으로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과연 정말 3차선에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다리를 먼저 대려고 할 겁니다. 다리를 탁 대는 순간 몸이 어디로 쏠릴까요? 차는 앞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차량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렸을 때 입장인 것이죠. 차량이 앞쪽으로 진행하면 사람도 앞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땅에 닿는 순간 몸은 앞쪽으로 쏠립니다. 당연한 얘기죠. 머리가 앞으로 향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머리가 뒤로 갔습니다. 머리가 뒤로 갔고, 그리고 차에서 바로 떨어진 형태입니다. 조수석에서 바로 붙어서 말이죠. 만약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면 운동성이 오른쪽에 힘이 부여되면서 앞쪽 방향으로 쏠렸기 때문에 분명 더 옆쪽으로 벗어났거나 넘어지려는 그런 순간적인 반응 때문에 손을 어딘가 짚으려고 했을 겁니다. 차문을 잡으려고 했거나 혹은 땅에 손을 대려고 했거나 바깥쪽으로 벗어날 확률이 더 큰데 이건 그 케이스가 아니란 얘기죠. 이 현상은 차에서 애초에 떨어질 때부터 의식이 없는, 머리부터 그냥 나가면 차가 머리가 먼저 닿으면 당연히 끌리는 방향대로 머리가 뒤로 가는 것이죠. 그럼 이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참 이상한 상황이지요. 그럼 의식이 원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서 핸들이 흔들거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씨가 진술을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서
껌을 씹으려고 뒷좌석에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경찰이 CCTV를 보여줍니다. 아닌데? 이 CCTV 증거 영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때 말을 바꿉니다. 사실은 차 안에 소주 한 병이 있었는데요. 톨게이트 통과하고 음주 검문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소주 하나 두 모금 마셨어요. 그랬더니 김씨가 그걸 왜 먹냐고 하면서 이걸 빼앗으려고 해서 실랑이를 좀 벌이다가 뺏겼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사고 지점 피해자 있죠. 피해자의 주변에 깨진 유리병 조각, 그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가정을 깔 때는요, 엄연히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었다. 손이 하나가 더 없네요. 손이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황상 보면 아마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왼손에 소주를 잡았을 겁니다. 잡고 문을 이렇게 열 거니까 말이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오른손에 잡고 이렇게 나갈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왼손 빼앗고 난 뒤 왼손에 소주병을 들고 오른쪽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근데 의식이 있는 상황이죠. 다리를 닫고 몸이 앞쪽으로 쏠렸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깨졌을 겁니다. 손에는 그런 상처가 없습니다. 유리 파편이 박힌 상처가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상한 진술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것보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함께 떨어졌다라는 모습처럼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하게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선 차가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여러분,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최 씨가 좀 거구입니다. 키도 크고요. 자, 어떻게 하면 차량이 흔들릴까요? 저는 여기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껌통을 집으려고 핸들 잡다 흔들거렸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대부분 범죄자의 심리상 처음 초기 진술할 때 자기가 원래 한 행동이 좀 의심점을 살 것 같다면 그것과 유사한 비슷한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량 속도를 줄였다. 자발적으로 줄인 거죠. 핸들은 흔들렸다. 근데 휘청휘청도 아닙니다. 살짝살짝. 이 정도면 무엇일까? 정말 그 정도 말고 만약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떨어뜨리려고 했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걸 처음 진술을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껌통을 집으려고 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의식이 없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한 손으로 잡아서 속도를 줄여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핸들이 한번 돌지요. 차문을 열었다. 그리고 밀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머리부터 떨어지거든요. 상황적인 얘기입니다. 유추지만 말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증거 세 번째. 이상한 진술 번복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초기 진술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갓길에 정차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갓길에 정차해서 피해자가 내렸다. 이렇게 진술했고 그 다음엔 진술을 번복합니다. 정차하기 위해 서서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진술 번복합니다. 술 한 모금 두 모금 마셔버리니까 빼앗고 실랑이 하다가 나갔어요. 이게 바로 최 씨의 진술 번복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진술 번복을 당한 상황이죠. 대부분 피의자가 왜 진술 번복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 진술 번복에서 한 가지 바뀌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계속 주장하는 것. 정황은 다 바뀌지만 계속적으로요, 자발적으로 내렸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증거가 하나씩 나올수록 내용이 바뀌지요. CCTV 있는데 무슨 상황이 있는데 이러니까 자꾸 바꾸는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가해자의 진술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지요. 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혹은 축소 및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대부분 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거지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상황인데요. 통화 목록이 매우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 씨의 진술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도 있는데 내려주고 난 다음에 전화통화란 내용도 이상합니다. 저희는 현재 두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음성 기록을 남겼다. 내가 금방 가겠네. 기다려라. 이런 얘기했던 것. 자, 근데요. 나중에 확인한 걸 봤더니 전화통화를 그 이후에 한 게 체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유추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동하다가 장난삼아 차에 내렸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김 씨죠. 그럼 최 씨의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전화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김 씨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17번 항목 2월 8일 저녁 6시 58분 18초 1분 42초간 통화한 사람이 박모 씨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상하지요. 이 사람한테 왜 전화를 했지? 물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거라 뭐 그냥 급해서 했나? 발신 전화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약 1분 42초 정도 통화했으니까 시간상 봤을 때는 한 7시쯤 됐고 전화를 끊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7시 2분 48초 44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음성 메모를 남긴 겁니다. 왜 내리나? 내가 빨리 회차해서 가겠네. 조금만 기다리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근데 이거 정말 이상한 게 회차에서 돌아가면 40분 넘게 걸립니다. 영종되게 엄청 길거든요. 한번 편도로만 가는데도 한 20분씩 걸립니다. 근데 거기를 돌아서 다시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서서 빨리 와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더 상식적일 텐데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통화가 기록이 찍힙니다. 3분 뒤죠. 음성 메모를 남기고 7시 5분 2초에 전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한지 아십니까? 가족분에게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김 씨의 아내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걱정할까봐 전화했어요. 저녁 드라이브 하려고 인천공항 가는 도중에 김 씨가 뛰어내렸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유족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더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차에서 뛰어요?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어를 중립에 뒀더니 그냥 내려버렸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아니 내렸으면 119에 신고하든가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무슨 소리냐? 어떤 소리냐면 당연히 다쳤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고속도로라서 못 세우고 돌아서 와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갓길 있습니다.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상한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7시 42분 33초에 또다시 전화가 찍혀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전화 다시 김 씨에게 음성 메모를 남긴 겁니다. 거의 다 왔네. 톨게이트 지나고 나서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 바퀴 빙 돌고 온 거죠. 자, 그 다음부터도 이상합니다. 시신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기록이 찍히는데요. 한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7시 46분, 7시 56분, 8시 12분은 전화가 이제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8시 12분 50초에 또 전화합니다. 박 씨에게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박 씨가 누군지 확인해봤는데 승려입니다. 승려 박 씨인데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정상적 승려는 아닙니다. 평상시에 업무상 조언을 받고 있어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통화 목록에서 저 사람 목록만 지웠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자기는 그때 통화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입장을 자꾸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충분히 이상합니다. 자, 저희는 정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감금치사일까요? 사실 감금치사라면 살아있는 상황, 의식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감금이 빠진 그냥 치사였을까요? 물론 이 경우도 자발적으로 내렸다는 얘기가 되죠. 치사도 아니면 무엇일까요? 증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 때는 당연히 완벽하게 판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존재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도 의식이 없다라고 판단해도 말은 다 맞거든요. 살인은 계획살인이란 것도 있지만 분명 우발적 살인도 존재합니다. 우발적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스테이징, 조작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 이 사건이 채무 관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기절시켰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이 뒤의 모든 일을 꾸미고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라면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희는 궁금합니다. 최 씨, 물론 가명입니다. 법의 심판대에선 무죄지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친구, 20년 지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박수를 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날의 진실을 전부 다 말씀하신 게 맞는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심증만 있는 거라 참 애매한긴 한데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진술만 번복한 게 아니라 목적성도 번복했다고. 처음에는 나 그냥 집에 갈래, 너무 밥을 먹으러 멀리 가는 것 같아 라는 얘기로 내려달라고 얘기해서 목적성이 그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 진술을 봐봐. 술을 뺏어서 왜 먹냐고, 술을 뺏어서 내렸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목적이에요? 술을 뺏는 게 목적인 건가? 아니, 나 집에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술을 뺏을 이유는 없어요. 뺏고 왜 내려요? 아니, 정말 그리고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뺏고, 야 세워봐, 차 좀 멈춰, 야 너 지금 운전하면 안 돼, 이런 식이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목적성이라는 게 뭔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중첩돼요. 왜 목적이 하나가 추가되냐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아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만들어낸 말, 허황된 말인데 법적인 거에서는 아시다시피 단 1%의 가능성,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 피해자가 역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됐으면 아마 증거가 더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역과되는 바람에 몸에 있는 상처나 어딘가 깨지거나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애초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역과흔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건 그 점이에요. 죽여야 될 필요가 없다. 없죠. 근데 죽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계획살인인데 모든 게 계획살인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발적인 살인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인데, 문제는 만약에 이것도 문제예요. 우발적인 건 좋아. 근데 만약에 사람이 기절해 있던 거면 이것도 증명을 못해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미 기절을 해 있는 거야. 뭐 그 안에서 폭행이 있었다 쳐. 근데 안에서 기절을 했어. 그걸 보고 뭐 가해자가 그냥 밀어버렸어. 그럼 사람은 살아있던 거예요. 살해한 건 아니에요. 살해는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